내 세상은 가로세로 3걸음이면 끝나는 작은 방이었다. 서울의 낡은 동네,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 안쪽에 자리 잡은 희망고시원, 나의 주소지이자 나의 작업실이며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인 중고 노트북과 컵라면 몇 개가 비좁게 들어차 있었다. 벽은 종이장처럼 얇아서 옆방 아저씨의 코 고는 소리와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언제나 나의 배경음악이 되어주었다. 나는 이 작은 방에서 위대한 소설가가 되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그저 그런 웹소설 플랫폼에 일주일에 한 편씩 글을 올리며 한 달에 20만 원 남짓한 원고료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작가 지망생일 뿐이었다. 내 방의 유일한 사치는 골목길 쪽으로 난 작은 창문이었다. 나는 그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엿보곤 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은 언제나 창문 바로 건너편의 2층짜리 낡은 양옥집에 머물렀다. 그 집은 나의 고시원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담쟁이 덩굴이 정겹게 벽을 타고 오르고 작은 마당에는 언제나 계절을 알리는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박진석 선생님이 살고 계셨다. 나는 그분을 마음속으로 그렇게 불렀다. 직접 인사를 나눈 적은 없었지만 그는 내게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를 해 자수성가한 뒤 몇 년 전 은퇴하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는 동네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나는 창문을 통해 그의 하루를 보곤 했다. 그는 이른 아침이면 마당에 나와 애정 어린 손길로 화초들을 돌보셨다. 주말이면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아들, 내외와 딸 내외, 그리고 손주들이 집을 찾았다. 그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웃어주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했고 그를 보면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의 삶은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안정, 평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그의 모습은 잿빛 같은 나의 일상의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상상하며 언젠가 저런 인물이 등장하는 따뜻한 소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 사건이 터졌다. 나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힘들었고 머릿속은 다음 주에 마감해야 할 원고 생각으로 복잡했다.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낡은 지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안에는 이번 달 고시원비와 생활비를 합친 내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0만 원과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나는 왔던 길을 미친 듯이 되짚어 달려갔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고시원 앞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학생, 혹시 이거 찾나? 고개를 들자 박진석 선생님이 서 계셨다. 그의 손에는 내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다. 선생님, 이게 왜? 아까 학생이 정신없이 걸어가다 떨어뜨리는 걸 봤네. 불러도 못 듣는 것 같아서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 그의 얼굴은 차가운 밤 공기에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위해 이 추운 날씨에 1시간 넘게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죄송해서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지갑을 열어 그 안에 현금을 꺼내려 했다. 선생님,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사례라도. 됐네.
젊은이, 그는 내 손을 지그시 누르며 인자하게 웃으셨다. 땀 흘려본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나도 자네만 한 시절이 있었지. 그 돈으로 따뜻한 밥이나 한 끼 사 먹게.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그저 괜찮다는 듯 내 어깨를 두드려 주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저분처럼 따뜻하고 강인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쓸 것이라고.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그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부지런했고 친절했으며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주 가끔 나는 그의 다른 얼굴을 보곤 했다. 어느 주말 오후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의 자식들이 찾아왔다. 벤츠를 타고 온 아들 박상우 씨는 중견기업의 부장이었고 BMW를 타고 온 딸 박수진 씨는 유명 변호사의 아내였다. 그들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최고급 한우 세트와 값비싼 양주를 선물로 들고 왔지만 아버지의 집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자신들의 사업 이야기와 자식 자랑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그들의 대화에는 아버지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다. 아버지는 그저 소파에 앉아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1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아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그래, 조심히들 가거라. 아버지는 대문 앞까지 나가 자식들을 배웅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자식들의 성공을 대견하게 바라보는 행복한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내 예상과 달랐다. 고급 외제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마자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희미한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아래로 축 처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는 한참 동안 텅 빈 골목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내가 감히 정의할 수 없는 아주 깊고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슬픔과 어딘지 모를 쓸쓸함, 그리고 아주 옅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자신이 정성껏 키운 나무가 너무나도 화려한 꽃을 피웠지만 그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는 늙은 정원사처럼 나는 그날 존경하는 나의 이웃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보았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본 그 작은 균열이 곧이어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 비극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그의 마지막 편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의 평화로웠던 세상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부서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 나이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아내의 영정 사진을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사진 속의 아내는 40년 전 시집 오던 날처럼 곱게 웃고 있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상우하고 수진이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소. 상우는 큰 회사 부장이 되어 번듯한 가정을 꾸렸고 우리 수진이는 똑똑한 변호사에게 시집가서 백화점 마나님 소리를 듣고 산다오. 이제 나는 당신과 한 약속을 다 지켰어. 그러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나는 평생을 시장에서 보냈다. 새벽같이 일어나 좌판을 깔고 밤늦게까지 물건을 나르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굶고 헐벗고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다. 그 일념 하나로 나는 쉼없이 달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시장 건물의 주인이 되었고 번듯한 2층 양옥집을 지었으며 내 자식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다. 이제 정말로 쉴 때가 된 것이다. 아내가 떠난 뒤 이 넓은 집은 내게 너무나도 컸고 외로웠다. 나는 남은 인생을 북적이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자식들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그렇게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다. 나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주말 아들 내외와 딸 내외를 모두 집으로 불렀다. 아내는 없었지만 나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딸이 좋아하는 잡채, 아이들이 도착하자 집안은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찼다. 아버지,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진수성찬을 다 차리시고 아들 상구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흐뭇한 미소로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그래, 좋은 일이다. 너희들에게 아주 좋은 일. 나는 식사를 마친 뒤 아이들을 거실에 앉히고 내 결심을 이야기했다.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내 말에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시장 건물과 이 집,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모든 것을 오늘 너희들 이름으로 모두 넘겨주겠다. 나는 이제 늙었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할 힘도 없다. 너희들이 이 애비의 평생을 잘 이어받아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내 마지막 바람이다. 나는 그저 아이들의 기뻐하는 얼굴이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과 한 지붕 아래서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었다. 내 예상대로 아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아이고, 아버지,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평생 효도하면서 모실게요. 딸 수진이가 내게 달려와 팔을 잡고 애교를 부렸다. 맞습니다. 아버님은 저희의 자랑이십니다. 걱정 마시고 저희만 믿으십시오. 아들 상우와 며느리까지 나서서 내게 온갖 아양을 떨었다. 나는 그 모습에 지난 세월의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내가 이 맛을 보려고 평생을 고생했지. 그래서 내가 최 변호사에게 미리 다 이야기를 해뒀다. 오늘 바로 명예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자꾸나. 아이들은 내 말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인주를 꺼내왔다. 이미 모든 준비를 끝마친 모양이었다.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저 내 자식들이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 굳게 믿었다. 나는 돋보기를 쓰고 수십 장의 서류에 내 이름 석자, 박진석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내 평생의 피와 땀이 그렇게 한순간에 내 손을 떠나가고 있었다.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큰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후련했다.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고 공증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법무사까지 돌아가자마자 집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제 정말 우리 것이 되었네. 상구가 서류를 흔들며 기쁜 소리를 쳤다. 오빠, 그런데 나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이 집 너무 낡고 촌스럽지 않아. 강남에 있는 우리 아파트보다도 작잖아. 이거 팔고 우리 다 같이 타워 팰리스 같은 데로 이사 가면 어때? 수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집은 너희 엄마의 손때가 묻어있는 집이다. 네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에이, 아버지,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낡은 주택에 살아요.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죠.
그리고 저 시장 건물도 아버지가 하시던 것처럼 가게 하나하나 관리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차라리 통째로 대기업 유통사에 임대해주고 월세 받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요. 상우가 아버지의 말을 거들었다. 그들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유산을 마치 흥정하는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내 대한 존경이나 감사는 없었다. 오직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에 대한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얘들아, 그건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꾸나. 아버지는 잘 모르셔서 그래요. 요즘 비즈니스는 속도전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언성을 높이며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내가 지금껏 키운 것이 자식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괴물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아이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주일 전에 가식적인 미소 대신 차가운 사무적인 표정만이 걸려 있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희가 상의해 봤는데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이 집은 저희가 살기에는 좀 좁네요. 아, 그래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기로 했어요. 곧 사람이 보러 올 테니 아버지는 잠시 나가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나가라니, 내가 평생을 산 이 집에서 나더러 나가란 말이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상우 오빠네 애들이 이제 자기들 방이 필요하대요. 아버지 방이 딱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기 좋겠더라고요. 상우가 말을 받았다. 그는 내 앞에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거 가지고 가세요. 한 200만 원쯤 될 거예요. 이걸로 근처에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저희 정착할 때까지만 잠깐만 나가 계세요. 저희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연락드릴게요. 그 말은 영원히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았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지 않았다. 온몸이 떨려왔다. 분노와 배신감과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자식들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를 길거리로 내쫓고 있었다.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내 방으로 들어와 내 몇 안 되는 짐들을 작은 가방 하나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그 가방을 내 손에 들려주었다. 나는 내가 지은 집의 현관문을 내 발로 걸어 나왔다. 내가 가꾼 정원의 꽃들이 나를 비웃는 듯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나는 정처 없이 걸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동네가 지독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치스러웠다. 한참을 걷다 보니 허름한 골목길에 다다랐다. 그곳에 아주 작고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하이망 거시원, 희망, 내게는 이제 제 한 줌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단어.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그곳으로 들어갔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은 왕국에서 쫓겨난 늙은 왕은 이제 한 평짜리 차가운 방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자식들에게 넘겨준 대가였다. 그날 이후 나는 창밖을 내다보는 습관을 버렸다. 내가 동경하던 그 집은 이제 낯선 사람들이 점령한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박진석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 종적을 감추셨다. 나는 그가 자식들의 집으로 들어갔거나 혹은 다른 좋은 곳으로 이사했을 것이라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나의 작은 창문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비추지 않는 그저 잿빛 골목길을 향해 열린
구멍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옆방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온 모양이었다. 하루 종일 벽 너머로 짐을 푸는 듯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간간이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고시원 생활이란 그런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고단한 삶의 소리를 공유하며 살아간다. 나는 저녁을 때우기 위해 공용 주방에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었다. 그때 옆방의 남자가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나왔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는 박진석 선생님이었다. 한때 동네에서 가장 좋은 양옥집에 살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자식들의 문안을 받던 그가 어째서 이 창문도 없는 곰팡내 나는 고시원의 가장 끝방에 서 있는 것일까?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고 한때 정정했던 어깨는 무너져 내릴 듯 축 처져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여전히 좋은 것이었지만 이 누추한 공간 속에서는 그마저도 초라한 무대 의상처럼 보였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나를 알아보았다. 지갑을 찾아주었던 그 젊은이.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깊은 수치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물 한 잔을 받아든 채 자신의 방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그가 닫은 방문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방문에는 3월7호라는 숫자가 마치 죄수번호처럼 붙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째서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나 이 한 평짜리 감옥으로 오게 된 것일까? 다음 날부터 나는 그를 남몰래 돕기 시작했다. 돕는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거창한 그저 작은 관심의 표현일 뿐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공용 주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의 방문 앞에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을 놓아두었다. 저녁이면 내 몫에 컵라면을 끓이며 그의 목까지 2개를 끓여 하나를 그의 방문 손잡이에 말없이 걸어두었다. 그는 처음 며칠간 내가 내민 작은 성의를 받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의 방에서는 아주 가끔 깊은 한숨 소리만이 벽을 타고 넘어올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존엄성이 무너진 이 현실을 타인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듯했다. 나는 그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나의 작은 나눔을 계속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마침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걸어둔 컵라면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고 다음 날 아침에는 커피를 마신 빈 종이컵을 깨끗이 헹궈 내 방문 앞에 놓아두었다. 그것이 우리 사이의 첫 번째 대화였다. 우리는 옥상에서 혹은 텅 빈 복도에서 가끔 마주치며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날씨 이야기나 내가 쓰고 있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내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젠가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강인한 인물에 대한 소설을 쓰고 싶다고. 그는 내 이야기를 아주 진지한 눈으로 들어주었다. 나는 그와의 대화를 그리고 그의 모습을 내 일기장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설을 위한 취재가 아니었다. 한 존경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기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일기 10월 5일 왕이 자신의 성에서 쫓겨났다. 그의 새로운 왕국은 창문도 없는 한 평짜리 방이다. 그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그는 하루 종일 낡은 사진 한 장만을 들여다본다. 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
아마도 먼저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일 것이다. 그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 속에 유폐된 유령처럼 보인다. 나의 일기 10월 12일 오늘 그는 처음으로 내게 자신의 지난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시장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온갖 멸시와 고생 끝에 지금의 재산을 이룬 이야기.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식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들은 대기업의 부장이고 딸은 변호사의 아내라고 그는 그 이야기를 하며 아주 잠깐이었지만 예전에 그 행복한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보았지만 차마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나의 재능은 글을 쓰는 능력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나의 연민은 점점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폭발한 것은 그의 아들 박상우가 고시원에 나타난 날이었다. 나는 그날도 방 안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때 벽 너머 박 선생님의 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정말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분명히 200만 원 드렸잖아요. 익숙한 목소리. 그의 아들 박상우였다. 그건 고시원 방세 내고 이것저것 생활비로. 박 선생님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지금 제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아버지 생활비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숨겨둔 돈이 더 있다는 거 알아요. 당장 내놓으세요. 상우야, 얘야, 정말이다. 이젠 정말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거짓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박 선생님의 작은 신음소리.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방 안에서는 아들 상우가 아버지의 옷을 뒤지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박 선생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의 난폭한 행동을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 등장에 상우가 놀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분노가 가득했다. 넌 뭐야? 그만하시죠. 아버님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는 박 선생님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나보다 덩치도 크고 좋은 옷을 입은 그였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뭐 아버님,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상우가 내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여긴 집이 아니라 고시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짓은 집안일이 아니라 폐륜이고요.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내 단호한 태도에 상우는 잠시 주춤했다. 그는 나를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타인에게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내게 손가락질을 하며 협박을 쏟아냈다. 너 까불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같은 고시원 촌뜨기 하나. 인생 망가뜨리는 거 일도 아니야. 우리 집안일에 다시 한번 끼어들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방을 나갔다. 나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떨리는 숨을 골라야 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박 선생님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셨다.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을 낯선 젊은이에게 보인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부축해 일으켜드렸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대답 대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안하네. 젊은이 못 볼 꼴을 보였어. 그의 어깨가 아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날 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이 비극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부당한 세상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비록 내 손에 쥔 무기가 낡은 키보드와 달아빠진 펜 하나뿐일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한평 남짓한 고시원방. 그곳이 나의 우주 전부였다. 창문도 없는 방 안에서 나는 낮과 밤의 구분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벽에 기댄 채 시간을 흘려보낼 뿐이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항이는 뼈마디를 시리게 했고 밤마다 찾아오는 기침은 멎을 줄을 몰랐다. 제대로 먹지 못하니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쇠해갔다. 나는 어쩌면 이 작고 어두운 방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죽음은 두렵지 않았다. 아내가 떠난 뒤 나의 삶은 그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대로 죽는 것은 억울했다. 내 평생을 바친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이런 누추한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먼저 간 아내를 볼 면목이 없는 일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나는 아들,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동안 이어지다. 마침내 거칠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또 왜요? 저 지금 바빠 죽겠어요. 상우야, 애비다. 잘 지내느냐? 잘 지내겠어요. 아버지 때문에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낡은 시장 건물, 담보대출도 제대로 안 나와서 사업자금 구하느라 아주 죽을 맛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짜증이 가득했다. 내가 아프다는 말, 내가 힘들다는 말은 꺼낼 수도 없었다. 아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랬다. 바쁘면 끊어라. 알면 됐어요. 용건 없으면 전화하지 마세요. 툭.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다. 나는 허탈하게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나는 다시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위였다. 그의 목소리는 상우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장인어른이십니까? 아, 박서방인가? 우리 수진이 지금 백화점 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급한 용건, 아니면 집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시라고. 저희도 저희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건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나의 아이들에게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저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낡고 늙은 짐일 뿐이었다. 그날 밤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걷잡을 수 없는 기침과 함께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올랐다. 나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소. 이제 당신 곁으로 가도 되겠소. 김민준의 시점. 벽 너머 박 선생님의 기침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처음에는 간간히 들려오던 소리가 이제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내 비상금을 털어 약국에서 해열제와 감기약을 사고 시장에서 쌀을 사와 흰죽을 쑤었다. 그리고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저 민준입니다.
안에 계세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덜컥 겁이 나 주인 아저씨에게 부탁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방 안의 광경은 처참했다. 박 선생님은 이불도 제대로 덮지 않은 채 바닥에 쓰러져 끙끙 앓고 계셨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선생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나는 그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리고 겨우 그의 입에 죽과 약을 몇 숟가락 넣어드렸다. 그는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죽을 받아 드셨다. 나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그의 열이 조금 내렸을 때 나는 노트북을 켜고 무심코 인터넷 뉴스 창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주식 게시판의 글들이었다. 속보 알파넥스트. 신규 사업 투자 실패로 주가 폭락 박상우 부장. 책임론 대두. 그의 아들 박상우가 다니는 회사였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시장 건물을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위험성 높은 신규 사업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것이었다. 게시판에는 그의 무능함과 탐욕을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다. 다음은 그의 딸 박수진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명품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에서 거론되고 있었다. 사기꾼 조심, 압구정 변호사, 사모님 박수진 씨, 명품계 모임에서 돈 들고 잠적 분노, 오우 법률사무소 초회 변호사, 투자 사기로 여러 사람 피눈물 흘리게 했다네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집을 팔아 얻은 돈으로 온갖 사치와 허영을 부리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투자 사기를 벌이다가 꼬리가 잡힌 모양이었다. 탐욕의 대가. 그들은 아버지를 내쫓고 얻은 부를 제대로 관리할 능력도 지켜낼 지혜도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일기장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연민의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과응보라는 거대한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었다. 그날 밤 늦게 박 선생님의 열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그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다른 누군가와 착각하고 있는 듯했다. 최 변호사인가? 그는 내 손을 붙잡고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초점이 흐려져 있었다. 자네, 잘했네. 계약서에 그 조항 넣어두길 정말 잘했어.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서라뇨. 효도 조항 말이야.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는. 그는 횡설수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그 말들 속에서 번개처럼 스치는 하나의 단서를 잡아냈다. 효도조항, 모든 것이 무효. 설마. 나는 믿을 수 없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낡은 지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낡은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최동훈. 아마도 그가 말한 최 변호사일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아버지를 이 부당한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마침내 저쪽에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여보세요. 최동훈 변호사님이십니까? 저는 박진석 선생님의 이웃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동훈 변호사의 사무실은 그의 나이만큼이나 오래되고 묵직한 서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가 가져온 박진석 선생님의 낡은 지갑 속 명함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 친구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내가 그렇게 말렸건만.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나와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내가 고시원에서 그를 처음 만난 날부터 그의 아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 날, 그리고 지금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계시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어깨가 무거운 책임감과 슬픔으로 떨리고 있는 듯했다. 박 사장, 그 친구는 평생을 자식밖에 모르고 산 바보였네. 자식들이라면 간이라도 빼줄 사람이었지. 그래서 내가 1년 전 그 상속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마지막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두었네.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늙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법률가의 예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바로 효도 조항 1세,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했을 경우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만든 특별 조항이지. 자식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이 모든 상속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뜻일세. 그의 말에 나는 희망을 보았다. 그럼 지금이라도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겁니까? 쉽지 않을 걸세. 그가 고개를 저었다. 상대방은 국내 최고의 로펌을 고용할 테지. 그들은 박 사장이 자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했다고 주장할 거야. 그리고 자네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으로 몰아갈 테고, 그들의 주장을 뒤집으려면 자식들의 부양 의무 혜택, 즉 폐륜을 입증할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네. 자네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잠시 망설이다.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지난 한 달간 매일 밤 기록해온 박진석 선생님 관찰 일지였다. 최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내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그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고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 안에는 박 선생님의 망가져가는 일상과 내가 직접 목격하고 녹음했던 자식들의 폭언,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행적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최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나를 아주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젊은이, 자네 보통 내기가 아니로군.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네, 한번 해보지. 돈도 백도 없는 우리 둘이서 저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어떤 싸움을 할 수 있는지. 이 재판 내가 무료로 변론하겠네. 그렇게 나와 초의 변호사의 동맹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박 선생님의 자식들을 상대로 증여계약 해제 및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서울가정법원의 복도는 수많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현대판 고려장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이름으로 우리 재판은 이미 세상에 큰 관심을 받고 있었다. 나는 법정 안의 풍경을 둘러보았다. 피고석에는 박상우와 박수진 남매가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나온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듯 억울하고 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에 반해 원고석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병세가 위중한 박 선생님을 대신하여 나와 초의 변호사 단 2사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모두가 우리의 패배를 예견하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나는 증인석에 섰다. 상대 측 변호인은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경멸적인 어조로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 김민준 씨, 직업이 웹소설 작가, 지망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희망고시원. 월 30만 원짜리 방에서 살고 있고요. 즉, 증인은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직 상태나 다름없다는 말이군요. 그의 질문 의도는 명백했다. 나를 가난하고 불안정한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증인은 원고 박진석 씨와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그저 옆방에 사는 이웃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증인은 지난 한 달간 박진석 씨의 식사를 챙기고 병간호를 하며 그의 모든 개인사를 낱낱이 일기장에 기록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혹시 박진석 씨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아닙니까? 이 모든 비극을 소설로 써서 한몫 챙기려는 속셈이었겠죠. 아닙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저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어르신이 겪는 부당한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부당한 고통이라고요. 변호사가 비웃었다. 저희 의뢰인들의 말에 따르면 박진석 씨는 평소에도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싫어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강하게 원했다고 합니다. 고시원에 들어간 것 역시 그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하고요. 증인은 부자지간의 복잡한 관계를 멋대로 오해하고 이간질하여 이 모든 소송을 부추긴 것 아닙니까? 그의 교묘한 말들은 나의 모든 선의를 사기꾼의 계략으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법정의 분위기는 점점 내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재판장의 눈빛마저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듯했다. 그때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하자마자 초의 변호사는 내게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다. 그의 휴대폰이 절묘한 타이밍에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 그러세요? 변호사님, 병원에서 온 전화일세. 박 사장님 상태가 갑자기 위독해지셨다고 하네.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시간이 없었다. 박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는 이 재판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그의 마지막 명예를 되찾아 드려야만 했다. 휴정이 끝나고 나는 다시 증인석에 섰다. 상대 측 변호인은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 증인,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내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게 돈 때문에 벌인 짓이라는 걸. 나는 대답 대신 내 낡은 다이어리를 품에서 꺼내 들었다. 재판장님, 저는 지금부터 저의 소설이 아니라 저의 일기를 읽겠습니다. 상대 측 변호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개인의 감상적인 일기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맞섰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한 인간이 존엄성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범죄의 기록입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시선이 나와 내 손에 들린 낡은 다이어리에 쏠렸다. 재판장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이제 나의 마지막 무기가 세상의 심판대 위에 오를 시간이었다. 재판장의 짧은 침묵은 내게는 영겁과도 같이 길게 느껴졌다. 상대 측 변호인의 날카로운 이해 제기와 최 변호사님의 단호한 반박이 오고 간 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은 재판장의 입술에 쏠려 있었다. 내 손에 들린 이 낡은 다이어리가 과연 증거로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마침내 재판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이 일을 기각합니다. 증인은 발언을 계속하도록 하십시오. 단,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만 간결하게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됐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 나는 최 변호사님과 눈을 마주쳤다. 그는 나게 이제부터는 자네의 무대일세라고 말하는 듯 믿음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나는 먼저 내가 찍었던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 선생님이 생활하시던 고시원 방의 참혹한 모습, 벽에 시커멓게 핀 곰팡이,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비좁은 공간, 그리고 그가 매일 드시던 식은 밥과 김치 한 조각.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자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상대 측 변호인은 노련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진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자처하십니다. 증인은 원고 박진석 씨가 마치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박 선생님에 동의해 녹음했던 통화 기록들을 재생했다. 아버지, 또 왜요? 저 지금 바빠 죽겠어요. 수진이 지금 쇼핑 갔습니다. 용건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자식들의 차갑고 비정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의 술렁임이 더 커졌다. 피고석에 앉은 박상우와 박수진 남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변호인은 다시 교묘하게 반박했다. 이것 역시 흔한 가족 간의 대화의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에 불과합니다. 바쁜 자식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의 전화를 가끔 귀찮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법적인 부양 의무 해태의 증거가 된단 말이 레이카. 그의 말은 궤변이었지만 법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다. 사진도 녹취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했다. 나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내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내 일기장의 한 부분을 읽는 것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재판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박 선생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10월 28일, 날씨 흐리고 추움. 나는 그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나의 한 달치 방세와 생활비, 그리고 나의 유일한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나는 텅 빈 주머니를 뒤지며 차가운 골목길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법정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한 분의 어르신이 내게 다가오셨다. 바로 원고 박진석 선생님이셨다. 그의 손에는 내가 잃어버렸던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나를 위해 찬바람이 부는 골목길에서 1시간이 넘게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지갑 속의 현금 일부를 사례비로 드리려 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내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박 선생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다. 됐네, 젊은이. 땀 흘려본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내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나의 이야기는 법적인 논리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인품과 그의 따뜻한 마음을 증명하는 그 어떤 증거보다 더 강력한 진실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런 분이 과연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시원에 들어갔을까요? 평생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런 분이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에게 용돈을 구걸하는 비참한 삶을 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진술이 끝나자 법정안은 그 어떤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상대 측 변호인조차 한동안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날 재판은 최종 판결을 며칠 뒤로 미룬 채 휴정되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나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재판의 향방을 알 수 없었다. 최 변호사님은 내게 잘했다고 격려해 주셨지만 법은 언제나 가진 자들의 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이대로 박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끝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대로는 안 돼.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해.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나는 작가였다. 비록 가난하고 이름 없는 작가 지망생일지라도 나에게는 세상을 향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미친 듯이 글을 썼다. 내가 겪고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박 선생님의 이야기, 그의 자식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나의 분노를 나는 그 글에 나의 이웃 한 평짜리 방의 왕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큰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그 글을 올렸다. 사진 몇 장과 함께 나는 게시 버튼을 누르고 그대로 책상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를 깨운 것은 끊임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진동 소리였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백 개의 메시지, 최 변호사님에게서 온 전화였다. 김민준 씨, 지금 당장 인터넷하고 TV 뉴스 한번 켜보게. 나는 어리둥절한 채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내 눈을 의심했다. 내가 어젯밤에 올린 글이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조회수는 수백만을 넘어서고 있었고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이게 실화라고 영화보다 더하네. 자식이라는 것들, 신상 공개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 시대의 진정한 고려장이다. 사회가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 내 이야기는 하룻밤 사이에 온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있었다. 모든 언론사에서 현대판 고려장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박상우와 박수진 남매의 신상은 분노한 네티즌들에 의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들이 다니는 회사, 그들이 사는 아파트, 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다. 박상우의 회사는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고 박수진의 변호사 남편은 로펌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다. 그들의 화려했던 세상은 대중의 분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모니터 속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내가 쓴 한 편의 글이 거대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인단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고시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사기꾼 작가 지망생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의 진실을 알린 내부 고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석에 앉아있던 박상우와 박수진 남매의 절망적인 얼굴이 TV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세상의 가장 무서운 심판대 위에 올라서 있었다. 그들이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대가는 이토록 십독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내 세상은 병원의 하얀 침대 위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간 나를 올가매던 지독한 열은 젊은 의사 선생과 내 아들보다 더 아들 같았던 민준 청년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거짓말처럼 물러갔다. 정신이 맑아지자 세상의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병실의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온종일 내 아이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현대판 고려장 논란, 박상우 부장 회사 앞 불매운동 격화, 압구정 사모님 박수진 명품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상 공개돼. 화면 속의 내 아이들은 내가 기억하던 그 뻔뻔하고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겁에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저들은 내 아들과 딸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낯선 타인이기도 했다. 저들이 치르고 있는 대가는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다. 며칠 뒤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최 변호사가 병실로 찾아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박 사장, 우리가 이겼네. 재판부가 증여 계약이 원인 무효라고 판결했어. 자식들의 부양 의무 혜택가 명백하게 인정되었네. 모든 재산은 다시 박 사장 자네의 것이야. 우리가 이겼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이 승리는 내게 또 다른 상처와 허무함을 안겨줄 뿐이었다. 빼앗겼던 내 왕국을 되찾았지만 그 왕국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나는 그 폐허를 다스릴 힘도 의지도 없는 늙고 병든 왕일 뿐이었다. 최 변호사가 돌아간 뒤 바로 그날 오후였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두 사람이 뛰어들어왔다. 상우와 수진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더 처참했다. 상우의 얼굴은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고 수진이가 입고 있는 옷은 더 이상 값비싼 명품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침대 앞에 오자마자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오열하며 내 다리를 붙잡았다. 아버지,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그렇게 외롭게 해드리고 흑흑. 상우도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다 손가락질해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도 잘렸고 집도 은행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저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그들은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 속에서 나는 진정한 참회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망가진 인생과 사라져버린 돈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의 눈물에서는 지독한 탐욕과 이기심의 냄새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었다. 만약 세상에 심판이 없었다면, 만약 내 재산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저 아이들은 과연 이곳에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내 등 뒤에서 아이들의 절규가 더욱 커졌다. 아버지, 제발 저희 좀 봐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평생 아버지만 모시고 살게요.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침묵이 그들에게 내리는 나의 마지막 판결이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그들을 조용히 병실 밖으로 끌어냈다. 아이들이 떠난 뒤 나는 한참 동안 벽만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내 어리석었던 지난 세월과 내 자식들과의 인연을 향한 마지막 작별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나는 최 변호사와 민준 청년을 병실로 불렀다. 내게 남은 마지막 일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최 변호사,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네. 내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동그래졌다. 박 사장, 그게 무슨 말인가? 그건 자네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인데 이제 내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야. 나는 이 돈 때문에 내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었고 나 자신도 지옥 속에서 살았네. 나는 이 돈이 나처럼 외롭고 병든 늙은이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어. 나는 나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내 이름으로 자선신탁재단을 설립하고 시장 건물과 집을 판 돈, 그리고 내 모든 현금 자산을 그 재단에 기부할 것. 그리고 그 재단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고독하고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품위 있고 안락한 주거 공간을 짓는 데에만 사용될 것. 최 변호사는 내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정리가 끝난 뒤 나는 민준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동안 내게 아들 이상의 존재가 되어주었다. 젊은이, 네, 선생님, 자네가 쓴 글, 내가 읽어보았네. 한 평짜리 방의 왕. 아주 좋은 글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나는 내 개인 통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최 변호사를 통해 그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재단에 기부하고 남은 나의 마지막 재산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내 아들 김민준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유산일세. 민준 청년이 놀라 손사래를 쳤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이걸... 자네는 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주었어.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세상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그러니 이것은 자네가 받을 자격이 충분하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자네의 첫 번째 독자이자 첫 번째 투자자가 되고 싶네. 이 돈으로 더 이상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말고 더 좋은 방을 얻어서 마음껏 자네의 꿈을 펼치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해 따뜻한 글을 계속 써주게나. 민준 청년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재산도, 자식도, 미련도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비워냈고 그 텅 빈 자리에는 오히려 따뜻한 충만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이 꼭 아내의 미소처럼 맑고 푸르렀다. 여보, 나 이제 갑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나 그래도 마지막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 같소. 그렇지. 나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나의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가을, 나는 더 이상 한 평짜리 고시원에 살지 않았다. 나는 이제 창밖으로 한강이 내다보이는 깨끗한 오피스텔에서 매일 아침 원두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제법 성공한 작가가 되어 있었다. 내가 쓴 한 평짜리 방의 왕은
온라인에서의 폭발적인 인기를 발판으로 국내 최고의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간되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 판권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다. 가난한 작가 지망생이었던 나는 불과 1년 사이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박진석 선생님이 내게 남겨주신 기적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폐렴이 악화된 탓이었다. 그의 장례는 최 변호사님과 내가 주관하여 조촐하게 치러졌다. 그의 자식들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나타나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선생님은 평안한 얼굴로 잠들어 계셨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외로움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는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의 곁으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여행을 떠나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선생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산의 첫 번째 결실을 목격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었다. 내 앞에는 낡고 허름한 주택가 한가운데에 보석처럼 빛나는 새 건물이 서 있었다. 총 5층 규모의 밝은 아이보리색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 그곳은 요양원이나 양로원이 아니었다. 그곳은 민들레 집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급 주거 공간이었다. 박 선생님의 유언에 따라 설립된 진석장학재단이 그의 유산으로 지은 첫 번째 노인 전용 공동주택. 그곳은 가난하고 외로운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호텔 같은 시설과 의료 서비스를 누리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다. 오늘은 그 민들레 집회 중홍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나는 이 행사에 가장 중요한 귀빈으로 초대받았다. 김 작가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 변호사님이 이제는 재단의 이사장이 된 그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작가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같은 날은 없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이 모든 것은 선생님께서 만드신 기적입니다. 행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진행되었다.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최 변호사님은 민들레 집의 설립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박진석 기부자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역사가 되는 것이라고. 이 민들레 집은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첫 번째 씨앗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민들레 홀씨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고 사회자가 나를 소개했다. 나는 이 행사의 축사를 맡게 되었다. 나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시선이 내게로 쏟아졌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의 존경하는 이웃 박진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법정에서처럼 그의 비극을 고발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따뜻했던 마음과 강인했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던 날, 그가 추위 속에서 나를 기다려 주었던 이야기, 땀 흘려본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던 그의 말 한마디가 절망 속에 있던 한 청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박진석 선생님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생을 마감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민들레 집에 입주한 어르신들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아픔을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피를 나눈 자식은 잃었을지언정
저를 포함한 수많은 새로운 아들, 딸들을 얻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남긴 재산이 아니라 바로 이 민들레 짚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간 존엄성의 가치입니다. 부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스승님 박진석 선생님께서 이곳을 보시며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내 축사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보고 계시죠? 선생님, 이게 제가 선생님께 바치는 제 첫 번째 소설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는 홀로 새로 지어진 건물 옥상에 올라가 해가 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게 다가왔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박상우와 박수진, 그들이었다. 그들은 1년 전 법정에서 보았던 그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비싼 옷과 시계는 사라지고 노동의 흔적이 묻어나는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은 듯한 고단함과 깊은 회한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원망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내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말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들의 옆에는 이제 초등학생이 된 듯한 작은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박상우의 아들, 박 선생님의 손주였다. 상우 씨가 아들의 등을 떠밀었다. 아이는 주저하며 내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손에 들고 있던 것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그것은 길게 핀 민들레 한 송이였다. 아이는 아빠가 시킨 대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또박또박 말했다. 아빠가 할아버지의 진짜 아들에게 이걸 갖다 드리래요. 나는 그 한 송이 민들레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 순간 지난 1년, 아니 내 평생의 모든 감정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상우 씨와 수진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그들 역시 기나긴 속죄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손에 쥔 민들레 한 송이를 내려다보았다. 민들레, 척박한 땅, 아스팔트 틈새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꽃, 그리고 바람을 타고 자신의 씨앗을 더 멀리, 더 넓은 세상으로 퍼뜨려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는 꽃. 박 선생님의 삶이 꼭 이 민들레 같았다. 그는 비록 잿더미 위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숭고한 정신은 민들레 홀씨가 되어 나와 그리고 이 민들레 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선생님이 아내의 곁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것만 같았다. 나의 왕은 떠나갔다. 하지만 그의 왕국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왕국의 이야기를 쓰는 영원한 기록자가 될 것이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속삭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